여러분, 그 장면 아시죠? 신제품 발표회에서 모든 조명이 꺼지고 단 한 사람이 무대 중앙에 서서 세상을 바꿀 기술을 공개하는 순간 말이에요. 자, 그런데요. 이 장면이 사실은 400년 전 프랑스 왕궁에서 매일 아침 벌어지던 일과 아주 비슷하다면 믿으시겠어요? 오늘은 바로 이 이야기, 현대 기술의 상징인 애플과 17세기 절대군주 루이 14세, 이 둘 사이에 숨겨진 소름 돋는 연결고리를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이 두 사진 좀 보세요. 정말 흥미롭지 않나요? 왼쪽은 루이 14세가 아침에 일어나는 의식, 르베라는 거고요. 오른쪽은 우리한테 너무나 익숙한 애플 신제품 발표회죠. 전혀 달라 보이잖아요? 근데 사실은요, 핵심이 똑같습니다. 한 사람을 중심으로 선택받은 소수만 들어갈 수 있고 그 사람의 권위를 거의 신처럼 만들기 위해서 모든 것이 치밀하게 연출된 하나의 쇼라는 거죠. 그럼 여기서 진짜 질문이 생기죠. 아니, 도대체 어떻게 400년도 더 된 옛날 왕의 습관이 오늘날 세계 최고의 브랜드들이 따라하는 전략 지침서가 될 수 있었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서 지금부터 시간여행을 한번 떠나보겠습니다. 우선 루이 14세를 그냥 왕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이렇게 한번 보죠. 그는 사실 시대를 초월한 마케팅의 천재였습니다. 자신의 절대 권력을 어떻게 하면 모두에게 각인시킬 수 있을까? 이 거대한 과제에 직면한 사람이었거든요. 그때가 어떤 시대였냐면요. 바로 절대왕정 시대였습니다. 왕은 신이 직접 선택한 대리인이라고 믿었죠. 그러니까 왕에게 도전하는 건 곧 신에게 도전하는 거나 마찬가지였어요. 이런 상황에서 강력한 개인 브랜드를 만드는 건 루이 14세에게 선택사항이 아니라 생존 그 자체였습니다. 그래서 그가 내놓은 해결책이 뭐였을까요? 바로 이거였습니다. 자기 자신을 태양처럼 강력한 브랜드로 만드는 것. 모든 행성이 태양을 중심으로 돌듯이 프랑스의 모든 것이 자신을 중심으로 돌아가게 만드는 거였죠. 이게 바로 그 유명한 태양왕 브랜드 전략의 시작입니다. 이 태양왕이라는 브랜드의 구성 요소를 좀 뜯어볼까요? 상징은 당연히 태양이고요. 본사는 바로 베르사유 궁전입니다. 근데 이 베르사유는 그냥 멋진 집이 아니었어요. 귀족들을 한 곳에 모아놓고 감시하면서 자신의 권력을 눈으로 보여주는 거대한 무대장치였죠. 마치 모든 걸 통제하는 애플의 캠퍼스처럼 완벽하게 통제되는 하나의 거대한 생태계를 만들어버린 겁니다. 이제부터가 진짜 핵심인데요. 애플과 루이 14세의 가장 중요한 공통점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왕의 지극히 평범한 아침, 기상시간을 어떻게 매일 열리는 신제품 발표회처럼 만들었는지 그 전략을 한번 뜯어보죠. 르르베는요, 그냥 아침에 눈 뜨는 게 아니었습니다. 왕의 하루가 시작되는 것이 곧 국가의 하루가 시작된다는 걸 모두의 뇌리에 박아넣는 아주 정교하게 계산된 정치 퍼포먼스였어요. 이 의식의 단계를 보면 그 의도가 정말 투명하게 보입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수많은 귀족들이 왕의 침실 문 밖에서 안절부절 못하며 기다려요. 누가 제일 먼저 들어가서 왕이 눈 뜨는 걸 볼 수 있는지, 누가 왕의 셔츠를 건네주는 영광을 차지하는지, 이게 다 계급에 따라 정해져 있었습니다. 왕에게 한 발짝 더 가까이 가는 것 그 자체가 권력이었던 거죠. 그러니 귀족들은 이 사소해 보이는 특권을 얻으려고 서로 경쟁하면서 왕에게 충성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런데 루이 14세의 브랜딩은 이런 아침 의식에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궁정 생활의 A부터 Z까지 모든 걸 통제하는 하나의 거대한 시스템이었거든요. 루이 14세는 패션과 예술이 얼마나 강력한 통제 수단이 되는지 정확히 알고 있었어요. 하이힐을 신어서 실제보다 키가 더 커 보이게 했고 거대한 가발로 거의 신 같은 아우라를 풍겼죠. 특히 저 붉은 굽 하이힐은요, 왕의 허락을 받은 최측근만 신을 수 있었어요. 요즘으로 치면 한정판 명품 같은 지위의 상징이었던 거죠. 귀족들은 이 유행에 뒤처지지 않으려고 어마어마한 돈을 썼고 결국 경제적으로도 왕에게 완전히 종속되어 버렸습니다. 완벽한 통제 생태계 그 자체였죠. 그리고 이 모든 전략의 활용점정은 바로 이겁니다. 밤의 발레라는 공연에서 직접 주인공인 태양 역할을 연기한 거예요. 이건 그냥 춤을 춘 게 아니에요. 내가 바로 태양이고 내가 곧 이 나라의 중심이다라고 온몸으로 선포한 거죠. 인간 루이 14세와 상징인 태양왕이 완전히 하나가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토록 치밀하고 강력했던 브랜딩 전략은 과연 어떤 결과를 낳았을까요?
이제 그 빛과 그림자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전략은 그야말로 양날의 검이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아주 성공적이었어요. 강력한 프랑스라는 정체성을 만들고 유럽 문화의 중심지로 우뚝 서게 했으니까요.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어땠을까요? 이 모든 화려함을 유지하기 위한 막대한 비용 때문에 나라 재정이 거덜났습니다. 그리고 이 화려함은 결국 굶주리는 국민들과의 엄청난 괴리를 만들었고 훗날 프랑스 혁명의 불씨가 되고 말았죠. 정말 놀라운 건 루이 14세의 전략이 400년이 지난 지금 봐도 너무나 잘 통한다는 겁니다. 스티브 잡스처럼 강력한 리더 한 명의 힘, 케이팝처럼 문화를 이용한 소프트 파워, 애플 키노트 같은 잘 짜인 의식, 그리고 애플 로고 같은 강력한 시각적 상징까지 전부 다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것들이잖아요. 하지만 루이 14세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교훈을 남겼습니다. 브랜드는 지속 가능해야 한다는 것. 그렇지 않으면 그 화려함 속에서 스스로 무너진다는 사실이죠. 사실 루이 14세가 남긴 이 전략의 흔적은 지금 우리 주변 어디에나 있습니다. 대통령 취임식의 연출 방식이나 일부러 소량만 만들어 신비감을 높이는 명품 브랜드의 마케팅 전략 속에서 여전히 생생하게 살아 숨쉬고 있죠.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400년 전 귀족들은 왕의 눈에 들기 위해 베르사유라는 화려한 궁전 안에 갇혀 살았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는 과연 누구 혹은 어떤 브랜드가 만들어 놓은 베르사유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걸까요? 한 번쯤 생각해 볼 만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